이 과목은 통일부 지원으로 이번 학기 처음 개설된 겁니다. 오늘 주인공 박맹수 총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장님으로 모신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주제에 맞게 통학 전문가로 모신 겁니다. 제가 우리 총장님 여기 모시려고 신상을 좀 틀었습니다. 근데 이력하고 학력을 보니까 좀 특이한 면이 많아요. 당연히 이제 원불교 학과를 졸업하셨죠. 근데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는 원불교 학이 아니고 역사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또 문학 박사를 받으시고. 정확히는 철학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 제가 좀 신상을 잘못 들었네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돌아오셔가지고는 역사학 교수나 철학 교수가 아니라 원불교학 교수가 됐어요. 어떻게 역사학, 철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원불교학 교수가 됐고, 교수하고 원불교학 교수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박사학위를 2개를 받으셨는지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된 데는 이제 좀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1974년에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꿈이 수행을 참 잘해가지고 제 얼굴만 봐도 다 구원받는 착한 교무가 되기 위해서 이제 75년도에 7호학번으로 원광대 원불교학과에 입학했다가 이제 의무복무를 하기 위해서 ROTC로 군대를 가죠. 79년 2월에. 그래서 이제 중2 때 80년 5월을 겪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가해자가 되는 쓰라린 그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쓰라린 개인사 때문에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어서 왜 5월에 이 잔인한 비극이 이 땅에서 벌어져야 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가해자가 돼야 되고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역사에 무지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도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실감하시겠지만 한국 근현대사의 고비고비마다 제국주의 일본의 만행이 연결되지 않은 사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한 10여 년 다니면서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일본 유학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학위를 하나 받게 되고 일본에서 하나를 받게 됐고요. 이제 원불교학과 교수가 된 거는, 원불교는 사실 한국 근현대사 전개하고 그대로 평행선을 그어서 같이 왔죠. 그러니까 원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 근현대사를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원불교학과의 최초로 정통 원불교학 전공자가 아닌 이제 역사학 전공자가 교수가 된 겁니다. 하여튼 우리 총장님은 학교 안에서야 이제 뭐 원불교학 교수 이렇게 또 알려져 있지만 바깥에서는 그것보다도 걸어다니는 통학이다, 뭐 통학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통학에 이 평생을 바치다시피 한 그런 뭐 계기가 있습니까? 학부 시절에 고등학교 때는 저는 이제 태백산맥의 무대인 전라남도 벌교가 고향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가문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논밭을 팔아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보내죠. 그때 꿈이 이제 사법고시 합격.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원불교를 만나서 원불교의 핵심 사상은 이제 자기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그 은혜 속에서 존재하는 거다. 그게 굉장히 필이 꽂혀가지고 이제 원불교학과를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착한 교무가 되기 위해서 강의실과 기숙사와 도서관만 열심히 다니다가 군대 가서 이제 5.18을 겪었죠. 막연한 의문은 있었어요. 이건 뭔가 이상한데, 그러나 이제 군 조직 특성상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명령을 거부한다든지 탈령을 한다든지 요즘처럼 이제 양심선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우선 제 자신의 용기가 없었고 또 그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못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의문을 갖고 그렇게 5.18을 겪는데 해필 또 그 직책이 뭐였냐면 5.18 열흘 동안의 내용을 파악을 해서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하급부대에 하다라는 37사단 지하 벙커의 연락장교.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광주의 열흘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런 고통이 적었지만 이제 81년 6월 말에 세상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광주 학살의 비디오가 외신들이 찍은 것들이 교회나 인권단체나 성당에서 조금씩 좀 상영되고 그러죠. 제가 군산 어느 성당에서 이제 그 비디오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 이제 서류상으로 보고받은 내용하고 알고 있었던 거하고 막상 화면에 참상을 보니까 사람이 돌겠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팽 돈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이제 제가 그 역사의 진실을 꿰뚫을 수 있는 안목이 없었다라는 조그만 어떤 자각이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사의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역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전투적인 전사가 이제 되기 시작하죠. 제대하고 막 나와서. 그래서 익산에서 이제 삼동야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전사들을 기르는, 의식화시키는 이제 야학운동, 야학의 교장 노릇을 하는 과정에서 후배들을 의식화시키려면 저도 의식화해야 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82년부터 소위 말하는 이념서적, 사회과학 서적을 읽기 시작하고 그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광주의 비극이 어떤 특정한 악한 사람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한국 근현대사의 모순, 현대사회의 모순의 폭발이라는 생각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를 시작을 했고 저의 지도 교수님이 이제 진보적 역사학계의 최고봉을 이루는 작고하신 정창열 교수님인데 이분이 네가 그런 고민이 있다면 성공한 역사에서 배우지 말고 실패한 역사에서 배우라. 그래서 이제 그 광주 학살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걸 이제 나름 고민해 보니까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처절한 좌절 거기서부터 우리 근현대사의 모순과 비극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 실패한 역사를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오기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 깡이란 말 쓰나요? 오기 깡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여기에 온 것 같고요. 동학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첫째 오해가 뭐냐면 동학 그러면 서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생긴 거다. 그러니까 어떤 대항 이데올로기처럼 또는 서에 대한 뭐 동쪽 방위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로서 동학을 보통 이해하는 경향이 대부분인데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이 동해 원래 우리 민족이 동이족 시대 때부터 쓰던 동의 의미를 천착해서 올라가니까 생명의 원형 본질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은 무슨 서학에 대립해서 생긴 학문이 아니고 생명의 실상, 본성, 원형, 본질을 있는 그대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그 동학을 어디서 하자는 거냐?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내가 뭔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내가 있는 바로 here and now, 바로 서 있는 내 자리에서부터 바로 그러한 생명의 본성 원형을 탐구하자라는 것이 이제 동학이다. 그래서 그 동학의 핵심을 수훈 최재우 선생은 이제 사람도 살리고 우주도 살리고 만물도 살리고 섬기고 하자고 하는 의미로 시천주, 천주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그 초월자로서의 천주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 속에도 천주가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 천주가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시천주 사상이 이제 동학 사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돼가지고도 그냥 다 모시며 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교수고 직원이고 다 학생들이 모시겠다고. 네. 그 이제 동학 사상에서 빚어지는 것 같군요. 근데 우리 이제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역사 왜곡이 많이 생겼잖아요. 당장 우리 이제 사건 명칭 같은 데서 이제 총장님이나 저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5.16 혁명, 4.19 의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다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그러니까 1990년대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무슨 5.16 혁명이냐, 군사 쿠데타지, 그리고 의거가 아니라 그는 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고쳐지고 있는데 동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6, 70년대는 동학난이라고 했잖아요.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야 사학자들로부터 해가지고 뭐 동학혁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농민 전쟁이라는 말도 나오고. 근데 지금 공식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제 대체로 동학 농민혁명 100주년이 되던 1994년에서 그 120주년이 된 2014년 사이에 이제 2개 정도로 정리가 됐어요. 학계에서는 역사 학계를 포함한 학계에서는 동학농민 전쟁 이런 말을 지금 뭐 한 90% 정도 학자들이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학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학계는 이제 동학농민전쟁이 일단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고, 2004년에 이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명예회복에 관한 그 특별법 제정 당시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국가가 이제 인정한 용어는 동학농민혁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 제도적 명칭으로서는 동학농민혁명, 학계에서는 이제 동학농민전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그 혼용되냐? 이 1894년의 역사적 대사건을 깊이 들어가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안으로의 혁명의 내용이 있고 밖으로의 외세와의 전쟁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조선왕조 500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뒤엎기 위한 혁명적 성격을 뭐 100%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그 혁명을 진압을 해서 조선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제국주의 일본 세력이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쓰시고 구체적으로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안으로는 혁명적 성격, 밖으로는 전쟁의 의미의 성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 사건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는 하여튼 동학이 좀 불순한 것이었으니까 6, 70년대만 하더라도 동학 관련 책이 금서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동학혁명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지만은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관료들한테 행사에 참여하라면은 아무도 안 왔죠. 그러다가 아주 용감한 사람이 80년에 참여를 했어요. 김대중 씨입니다. 앞으로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만. 그래가지고 정읍이라든지 이런 게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제 김대중 같은 사람이 참석하게 했느냐. 그게 불과 한 30년 전인데, 40년 전인데, 올해 5월 11일인가요? 황토현 전승 기념일이죠. 국가 지정 기념일로 됐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의미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통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갑오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짓밟으려고 들어오는 외세에 맞서 싸워서 우금치에서 전봉준 장군이 10,000명의 직속 부대를 거느리고 보름 동안 혈전을 벌입니다. 일주일 동안 혈전에서 남은 병력이 3,000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또 좀 정비를 해가지고 또 일주일 싸우니까 500명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 외에 우금치에서 다른 부대까지 아마 8만 명이 40-50차례의 대격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년에 이 땅은 농민군의 피로 물들었죠. 근데 그 엄청나고 그 위대한 우리 선조들의 그 업적을 100년 이상이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소홀히 하고 이제사 법정 기념일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한번 우금치에 가가지고 소주 한 잔 올리면서 통곡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반면에 왕조 시대에 있었던 잘못된 사건을 국민국가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명예회복을 시키고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코리아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2004년에 특별법 통과할 때나 이번에 법정기념일 제정할 때 후손 동학농민군 후손은 지금 그 족보도 파버리고 성도 바꿔버리고 뭐 독립운동가 후손들보다 더 열악한 여건에 그래서 2004년 특별법 때 제가 이 대목에서는 목청이 좀 높아지는 걸 용서하세요. 2004년 특별법 통과되고 그 다음 해에 모든 기록에 있는 농민군들의 이름을 조사해 보니까 적어도 200만, 300만 명이 봉기를 해서 30만 명이 희생당했다는데 2004년 기준으로 5년 기준으로 이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600명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는 한 1세기 이상을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 명예회복이나 국가기념일 제정은 후손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풀뿌리 민초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싸우고 또 물러섰다 또 싸우고 힘을 합한 위대한 민초 승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뜨겁게 박수로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학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가 다 이제 갖춘 것 같아요. 이 대담 준비하면서 총장님 아까 신상을 틀었다고 했는데 총장님이 쓰신 책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첫 장에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을 얼마나 이제 높게 평가했는지 석박사 논문 주제였던 최시영하고 장일순하고 나한테는 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최시영이 100년 전의 장일순이었고 그런가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장일순 선생은 100년 후에 최시영이다. 최시월이다. 예. 해월 최시영이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제가 아는 그 장일순 선생은 그냥 사회운동가. 그분은 걸어다니는 노자 전문가로 알려져 가지고 한 이만큼 두꺼운 그 노자 이야기 문제 그분이 펴낸 게 아니라 그분 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일순 선생은 천주교도인데 이현주 목사라는 분하고 이제 노자 얘기하면서 그 책을 펴낸 거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에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딱딱한 책 그냥 읽다 말아버렸고 이해하기 곤란해가지고 제 무식을 드러냅니다만은 좁쌀 한 알이라는 아주 쉬운 평론집 에세이집을 이제 그걸 아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총장님하고 가까운 인연이 됐고 그분 영향을 많이 받은지 몰랐습니다. 석사 박사 논문 주제였던 최시영 선생하고 장일순 선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마 우리 총장님한테 가장 영향을 미친 분들 같은데. 장 선생님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제 만나게 된 사연이 좀 있어요. 아까 제가 야학 운동을 좀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983년에 갔던 대학원이 이제 그 당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 이제 나라에서 세운 대학 그리고 석사 박사 5년간 100% 국가 장학
생활비까지 다 대주고 또 석사 2학년 때는 해외 연수도 시켜주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군대도 다 면제해주고 엄청난 특혜를 주는 대학이죠. 그걸 이제 5년 동안 나라의 특혜를 받아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공부는 5년 내내 저희들에게 바깥에서 선후배들로부터 다른 이제 잘 아는 지인들로부터 너네는 의용대학원 다니는 놈들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받는 이 혜택은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전두환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주는 돈이 아니고 우리 아빠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인데 그래서 박사과정 3학년 때 신상 공개를 좀 할까요? 의용교수 축출 데모를 주동을 했어요. 이제 찍힐 거 아닙니까? 그때가 이제 87년 6월 항쟁 직후인데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제가 그 대학원에서 이제 나름대로 별을 하나 달죠. 문제 학생. 거기에 그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87년 6월 항쟁 직후에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변화가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만 노동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학, 무슨 전문 연구기관 이런 데서도 대대적으로 노조 설립 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하필 또 제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노동조합 발기인이 돼가지고 파업을 3개월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또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 전에 있었던 두 번의 올림픽은 다 갈라진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어요. 80년이 아마 모스크바 올림픽이었을 것이고 84년이 LA 올림픽인데 모스크바 올림픽 할 때는 우리 자유주의 국가가 안 가버리고 LA 올림픽 때는 또 반대로 사회주의가 안 가버리고 근데 서울 올림픽 88년에 이제 양 진영이 다 모여들죠. 그러면서 그래 굉장히 의미 있는 올림픽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연구자들 또 젊은 출판사 사장들이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무슨 체코도 오고 뭐 폴란드도 오고 구소련도 오고 다 오는데 북한도 당연히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북한이 오면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하면서 북한에서 간행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종교 관련 책들을 일본을 통해서 직수입을 해갖고 그대로 사진판으로 영인본으로 찍어서 보급하는 운동을 해요. 그걸 또 이제 제가 조선전사 보급책이어가지고 안기부에 또 찍혀서 또 몇 개월 도망 다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96년에 이제 학위 논문을 받기는 받습니다만 10년 동안 박사 논문을 쓸 수가 없었고 그 사이에 이제 의용 교수로 저희들이 지목한 분이 대학원장이 되니까 보이지 않는 탄압을 가하죠. 뭐 지도 교수를 바꾸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그럼 나는 결국은 그런 식으로는 박사학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퇴를 결심하고 원주에 있는 그 해월 선생을 좋아하신다는 도사가 계신다고 그래서 이제 장일순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이분이 한 3시간을 너는 다 전봉준 장군만 연구하는데 너는 임마 무슨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월 선생을 연구하게 됐느냐.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월 연구를 그 당시만 해도 해월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이 역사학을 하는 전공자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변혁 운동을 위한 학문으로서 역사학이었기 때문에 좀 덜 떨어진 연구자로 인식을 했어요. 전봉준이나 연구해야지 왜 해월 하냐. 뭐 종교적 반동이고 뭐 무슨 비폭력주의자고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해월 선생을 무지무지 존경하고 좋아하는 도사가 원주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너는 그래서 왜 해월을 연구하게 됐느냐. 처음으로 이제 해월 연구를 인정해주는 분을 만났으니까 뭣도 모르고 제가 한 3시간을 그분 앞에서 떠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염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당 장일순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던가 봐요. 이놈이 봉사가 문고리 잡은 거죠. 해월 같은 대단한 분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찾아뵀을 때 이제 이런 사연을 말씀드리니까 두 번째 던지신 화두가 전두환을 사랑해라 그 말씀이셨어요. 전두환을 사랑해라. 저를 역사의 죄인으로 만든
그 당사자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전임이 돼서 이제 원주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그 집사람이 원주에서 이제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다가 올 때 그 말씀을 일러주셨어요. 생명의 차원에는 자와 우가 없느니라. 진짜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생명, 동학, 네가 연구하는 동학이 바로 그 생명 사상이고, 네가 그토록 저 젊은 청춘을 바쳐서 연구한 해월 선생님이 바로 1세기 전에 이 땅을 가장 빛낸 위대한 생명 사상가다. 그 생명의 차원에는 좌우가 없느니라. 그 말 명심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 세계의 일종의 대학원에서 별이 있었기 때문에 논문을 쓰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자퇴서를 들고 장일주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저한테 난을 하나 쳐주셨어요. 그 화제가 내유천진이 외무소군이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장일주 선생님식으로 표현하면 네가 바로 우주 전체다. 기독교 실험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뭐 따로 구하고 말 게 있냐. 그러면서 절대로 네 손으로는 자퇴서 쓰지 마라. 그놈들이 강제로 퇴학시키면 당할 망정 너 손으로는 절대 자퇴서 쓰지 마라. 그리고 너 이놈아, 맹수 이놈아, 너 혁명가의 로망이라는 거 알아? 여러분 혁명가의 로망 아세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야 임마, 혁명가는 낭만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런 뜻인데, 본인이 꿈꾼 100개의 목표가 살아오면서 전부 실패, 99개가 이제 다 실패해버리고 딱 한 개가 이제 남았는데, 그 한 가지가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혁명가의 로망하고 운동가의 로망이에요 이놈아. 그러면서 그 난을 쳐주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혁명가의 로망, 운동가의 로망. 예. 여기 역사학자가 있어요. 제야 사학자 김상구 선생입니다.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엄청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몇 년 전에 김구 청문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1, 2권짜리인데 여기도 책 가장 앞부분에 뭐가 나오느냐, 김구는 동학 접주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천도 교도들한테 전봉준이 동학 접주가 아니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거의 저 신봉용 선생님하고에 대해서 똑같은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내부의 사건만이 아니고 동아시아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이 동학농민혁명을 계기로 우리 조선은 급격히 식민지화의 길로 떨어져 내려갔고, 저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고, 청나라는 반식민지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동아시아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19세기 이전의 중국 중심의 천하의 질서가 제국주의 일본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갈라지는 결정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당시에 첩자 수준의 특파원을 129명을 보냈더라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일본에 가서 이제 사료를 보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해월 선생을 만나서 해월 선생이 들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대목이 나와요. 기포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한 90%는 맞을 겁니다. 제자들이 들어와서 전라도에서 전봉준이 병사를, 그러니까 이제 일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전라도 도인들이 수없이 타살당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호랑이가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물어 죽이고 있는데 앉아서 죽을 수가 있느냐?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백범일지에. 그 내용이 일본의 도쿄 아사히 신문 4월자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김구 선생하고 도쿄 아사히 신문 기자가 내통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왜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나라에 서로 다른 언어로 나올까요?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시 그걸 가지고 국내에 와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감사가 의정부에 올린 전문을 기록한 문서가 있어요. 양호전기라고요. 양호전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김구 선생의 기록, 일본 측 신문의 기록, 그 당시 조선 관변 측의 기록 세 가지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가 김구 선생을 이야기하면 안중근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데 둘 다 황해도 출신이에요. 동학을 통해서 둘이 만난 거예요. 서로 적으로서. 안중근 의사 자서전을 보면은 그 대목이 잘 나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좀 좀도둑들이다. 이 이제 양반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김구 집이 이제 양반 집이고 좀 잘 사는 집이었으니까 사병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병을 시켜가지고 동학군을 격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구라는 사람이 뭐 동학도 이쪽 난리 피우는데 두목 같은 데로 사람이 쓸만하니까 한번 불러와 봐라. 그 사람 목숨은 뺏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인연이 맺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중근 의사는 우리한테 가장 존경받는 독립운동가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에 앞서서 동학난을 진압한 사람이에요. 동학쟁이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중근 선생은? 동학난을 진압한 사람인데. 네. 그 2017년, 2018년 여름에 안중근 의사께서 동지 10여 명하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끊고 그 혈서를 쓰면서 맹세했던 연해주 유적지 답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 근현대사 학회 회원들을 그때는 제가 학회장이어서 눈물을 흘렸죠. 대한의군 중장으로서 나는 개인의 어떤 원수, 개인의 감정이나 그런 걸로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대한의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한의군 중장으로서 의병 총대장의 중장으로서 너를 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의거를 하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존경에 맞지 않죠. 또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동양평화론도 지금의 정세에다 적용해도 하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저술이죠. 그런데 동학과 관련해서는 존경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안중근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보년 1894년에 이 땅의 지식인들의 한계였어요. 그때만 해도 양반제가 서슬퍼렇게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동학은 그 양반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도를 바닥에서부터 뒤엎으려고 하니까 양반제라고 하는 그 기득권에 의해서 상층부에 존재하는 지식인들이 동학의 이 평등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전라도 해남 강진 진도까지 농민군을 토벌했던 그 이규태라는 연안이시 출신의 대장이 있습니다. 그 이규태가 나중에 다 진압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조정에 보고하는 문서에 동학 10죄를 넣습니다. 동학이 범한, 동학 농민군이 범한 10가지 죄. 그 첫째가 뭔지 아세요? 강상의 윤리를 범한 죄. 강상의 윤리는 뭐냐면 원래 조선왕조 500년은 사람은 나올 때부터 왕후장상의 씨가 있는 건데 동학은 그걸 부정하고 평등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게 제가 제일 크다. 유감스럽게도 안중근 의사는 양반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거는 안중근 의사 개인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보년 당시에 대부분의 양반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한계였다. 동학이 시대를 앞서 가려고 했던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기득권에 안주하던 세력들은 역시
동의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로서 그 시대의 지식인 전체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동학 사상 정신이 나오는데 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벽 사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이제 개벽은 원불교에서도 이제 개교 표로 내놓은 거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광대학교에서도 개벽을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고 개벽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개벽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난 12월 23일부터 지난해 오늘까지 계속 개벽대학 제가 외치고 기회 쓸 때마다 개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한 서너 가지로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개벽은 그 주역 또는 사마천어 사기, 그러니까 중국 고전에, 근데 이제 주역이나 뭐 사기 이런 거는 중국만의 고전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의 고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거기에 이미 개벽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은 천계지벽, 하늘과 땅이 열린다. 천지개벽의 줄임말이 일단은 개벽이다. 거기서부터 유래한다. 중국 고대에서부터. 그런데 이걸 이제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의미로 개벽을 쓰기 시작하는 분이 동학의 창시자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다시 개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학이나 증산교나 뭐 원불교에서 쓰는 이 개벽은 주역이나 사기에 나오는 개벽이 아니고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다시 개벽의 줄임말로 개벽을 쓴다. 그러면 옛날 중국 고전에서 나온 개벽은 하늘과 땅이 열리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물리적 공간의 창조, 성경의 천지창조 같은 그런 개념이라면 다시 개벽은 문명의 새로운 창조, 문명을 새롭게 바꾸는 거. 또 이제 이걸 뭐 인문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인문개벽.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그걸 보통 이제 동학에서 원불교로 이어지는 이 종교 창시자들은 지금까지 인류 문명을 보통 5만 년 정도 유지돼 왔다 그러죠. 그래서 그 5만 년 동안의 인류 문명을 선천시대라고 그래요. 선천시대의 잘못된 낡은 이것을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갈아엎은다는 그런 뜻으로 완전히 새로운 판가리로 만드는 것, 새로운 문명의 창조, 이것이 이제 동학에서 원불교로 이어지는 그 개벽의 의미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유의할 게 개벽은 혁명과 그러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리볼루션으로서 혁명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리볼루션으로서 혁명의 말을 찾아보면 낡고 뭐 오래된 모순에 가득 찬 제도, 시스템, 체제를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단기간에 뒤엎는 거, 보통 그게 이제 혁명, 리볼루션의 개념이라면 개벽은 가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혁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희생당하는 세력이 나옵니다. 개벽은 희생이 없어야 됩니다. 희생을 하더라도 가장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혁명보다.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혁명은 간단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작은 폭력을 용인하는 식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라면 개벽은 작은 폭력 하나라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그 폭력이 보통 어디에서 비롯이 돼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폭력이 제도적인 폭력도 있지만 내 안의 폭력에서부터 그것이 드러나는 게 제도적 폭력이더라고요. 그래서 개벽의 출발은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의 개벽에서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개벽은 다 바꾸는 건데 혁명은 눈에 보이는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위주라면 개벽은 그 눈에 보이는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주관, 가치관, 인간관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대충 개벽의 고맙습니다. 의미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개벽을 이제 비폭력으로 연결짓는 대목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비폭력주의자니까 평화학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통합과 개벽 정신으로 오늘 우리 주제처럼 한 번 더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게 참 바람직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남쪽에서는 국가 지정 기념일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통합을 긍정적으로 이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근현대사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이 상당히 차이 나는 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삼국 통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통일을 주도한 김유신이나 김춘추가 어릴 때부터 영웅전에 위인전에 빠지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김유신, 김춘추는 천하 역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족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동족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를 친 다음에 당나라한테 그냥 땅 대동강이북 다 빼앗겨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삼국 통일이냐, 역적이지. 동학혁명에 대해서는 북쪽에서 어떻게 역사 인식을 가질까요? 예, 1983년에 이제 대학원 들어갔을 때 저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특수문헌실이 있더라고요. 북측에서 나온 이제 역사학 연구라든지 북한 쪽 역사학 잡지들이 특수문헌실에 열쇠 잠그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반드시 신분 대조하고 각서 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연구자와는 달리 그런 부분에서 특혜를 받았죠. 그렇게 해서 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제 북쪽 연구 논문 서적들을 다 봤고요. 그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또 이제 문헌들을 입수해서 본 적도 있고, 1990년인가요? 오사카 국제학술 토론회 때 이제 대학원 그때 박사과정 있을 때인데, 그때도 뭐 통일부인가 어디 허가받고 가야 되고 그러는데 허가도 안 받고 가가지고 나중에 겁나가지고 자진 신고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때 이제 북측에서 처음으로 한국 역사학자들하고 북측 학자들이 대거 교류하던 기회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회과학원에 이제 박성덕 선생님 이런 분도 뵙고 해가지고 제 연구랑 이런 것도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을 때 이제 97년부터 2001년까지 일본 유학할 때 제일동포 학자들 통해서 북쪽의 연구들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뭐 금강산밖에 지금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북측의 연구를 계속 주목해 왔는데 몇 가지 단계적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김일성 주석이 동학 천도교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거는 어려서 이제 그 천도교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한 기억이 있고, 보천보 중심으로 항일 투쟁으로 오를 때 숨겨준 그 우리 민족들 대부분이 천도교인들, 이제 그런 특수성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북측에서 동학 농민, 북측에서는 이제 가보 농민 전쟁이란 말을 즐겨 써왔습니다만 그쪽에서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산자층의 움직임, 프롤레타리아트의 움직임을 중시하잖아요,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은 프롤레타리 혁명이라는 이런 식의 일종의 전제 같은 게 있어요. 그 마르크스주의 사관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제 주체 사관으로 바뀌겠지만,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남한의 이승만 정권 시대 때는 동학은 거의 왜곡되고 주목 못 받았던 그 40년대 말 50년대 60년대까지 북측에서는 오히려 더 연구가 활발했죠. 그런데 동학 사상보다는 이제 그 한거 봉기 투쟁에 가보 농민 전쟁 이런 부분으로 연구되다가 주체사상 주체사관이 등장하면서 조금 평가가 낮아지는 듯 했었어요. 근데 80년대 이후에 다시 조금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동학 사상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94년에 이제 100주년 기념 논문집을 입수해서 보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동학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하고 있다. 사상으로서의, 종교라기보다는 사상으로서 동학의 역할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천도교의 전위 정당,
청우당이 아직 북한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우당 중심으로 일정하게 공인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북측에서는 동학이나 천도교 동학농민혁명은 그 나름대로 그 위상을 유지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계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주 무대가 이제 남측에 있고 원사료들의 거의 대부분이 남측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지니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뭐 특수 자료 취급하셨다고요? 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북한 역사책이나 철학책을 보면은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변화가 좀 생겼죠. 네.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걸 그래도 명칭도 전쟁이라는 말을 먼저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동학농민 전쟁으로 혁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혁명이라고 합니다만 그거하고 역사나 이제 철학책을 보면 처음에 이제 동학을 종교로 치부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지만은 그래도 조금 건전한 사상이었다 뭐 이런 식이었죠. 종교를 이제 부정시할 때도 그리고 이제 90년대부터는 이제 제대로 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천도교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천도교 학회에 다녀왔습니다만은 북쪽에서는 아주 큰 정당이에요.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원불교는 4대 종교에 들어가지만 천도교는 그게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학이 이제 천도교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북쪽에서는 이게 하나 이제 정당이 되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종교죠. 남북이 동학과 천도교 이걸 매개로 해서 이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동학과 개벽 사상을 매개로 또는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러니까 북측은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남측에게는 천민 자본주의를 성스러운 자본주의로 만드는 그런 가장 이 땅의 현실과 우리의 DNA에 맞는 적합한 사상이 동학사상이다. 그 동학사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좌우도 없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딴 나라도 없고 이 나라도 없는, 그러니까 생명의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뭐 정치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사회민주주의적인 형태,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은 사람과 만물 간에도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와 생태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우는, 그래서 남북, 북남 모두가 뭐랄까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남과 북, 북과 남이 모두 구원받는, 남과 북에 모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저 총장님 사회민주주의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거 잘못하면 빨갱이가 돼버려요. 사회민주주의는 그 사회주의 사촌 아니냐 이거. 너무나 그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회가 어디예요? 북유럽 복지 국가들이죠.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에서 취하고 있는 정치 경제 체제가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복지국가 체제 하죠. 이제 그러한 체제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통일부가 지원하는 명사초청 통일대담 첫 수업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좋은 말씀해 주신 총장님을 위해서 박수. 그 다음에 쉬는 시간도 없이 2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열공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고맙습니다.